자산시장 입장에서는 2%라는 목표 물가를 밑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하해야 돼 하는 압박이 돼요. 이게 1.6%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한 것이 늦었다라고. 자, 최근에 유튜버이시기도 하죠.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또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 테니스 고수, 저는 이제 테니스 이제 1년 좀 넘은 초보인데 같이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었는데 나갔는데 업스트림 스포츠 테니스 대회 준우승을 했습니다. 와, 저는 사실 김광석 교수님 덕분에 뭐 상을 받은 거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너무 테린이라서 네. 함께 하시는 게 좀 힘들긴 했죠. 근데 테린인데 테린이 치고는 진짜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 치고는 마치 초등학교 한 5, 6학년생처럼 그래서 열심히 했나요? 정말 열심히 해서 덕분에 준우승했습니다. 네. 우리끼리는 여기 마카로 지금 칠해서 알겠습니다. 요거 우승처럼 좀 요거 좀 보일까 없애주세요. CG 처리를 진짜 좀 잠깐 없애주시고. CG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 테니스 대회에서 제가 우승하면서 준우승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달리기에서 또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요. 저는 김광석 교수님이 저한테 테니스 이제 메이커였다 생각을 해요. 저희 실력을 올려주면서 함께 준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근데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 저는 지금 온 국민에게 이제 경제 메이커, 경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요거 테니스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경제 이야기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하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 언론에서는 38개월 만이라고 하고 교수님은 다른 주제 영상 보니까 4년 반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점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론에 좀 화를 냈었는데요. 근데 저 뭐 라이브 중에도 좀 화를 좀 냈었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기자가 38개월 만에 피벗을 단행했다라고 기사를 냈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그것을 이제 복사해서 복붙 많이 하잖아요. 복사해서 기사를 내는 과정에서 네.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고 잘못 기사를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네.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저는 이제 기사라는 것이 팩트를 전달하는 일인데 팩트를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잘못된 경제 상식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속은 거고, 그리고 언론이 경제를 속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료를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는, 마지막 금리 인하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제 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마지막 금리 인하가 2020년 5월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이번 금리 인하는 정확히 2020년 5월 이후니까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 약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죠. 네. 금리 인상은 2022년에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네.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고, 그때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21년 8월입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게 이때부터 긴축적 행보를 보였던 거예요. 긴축적 행보를 보였던 긴축의 시대의 시작점과 이제 다시 긴축에서 완화로의 전환, 이게 피벗이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피벗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는 게 피벗이고, 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시작된 게 38개월 만인 거지. 금리 인하가 38개월 만은 아니죠. 그 팩트죠, 팩트. 단순한 이제 산수적인 착오인데, 어쩌면 기자들이 이 산수적인 것을, 경제 전문 기자들이 산수적인 실수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생각 없이 복사해서 붙여내는 과정에서 한 실수가 분이 아닌가. 실수를 하셨는데 그 다음 기자분도 빨리 기사를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걸 그대로 붙이다 보니까 추론을 해보자면, 그렇지 근데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사가 다 잘못 나갔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네.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네. 이게 역사적인 일인데, 역사적인 금리 인하인데 사실은. 근데 그것을 38개월 만에 역사적 변화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금리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전망에 좀 그동안 잘 적중했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9월, 그다음에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 6월, 그리고 또 부동산 상승 전환 시점 24년 하반기 등이 좀 많이 적중하셨는데 총론적으로 왜 그렇게 보신 거죠? 총론적으로 보는 것은 역시 저는 이 머니 트렌드 네. 이번에 이제 출간하셨죠. 머니 트렌드 2025에 이제 공저 8명 중 한 분. 사실 뭐 출간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쑥스럽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건데 참여할 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 경제를 논할 때 이렇게 이 의견을 드리면 여러분이 정의 내리기가 쉬워진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가지고 시대를 정의하면 그 시대적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간단하게 정의 내려져요. 제가 사실 오늘자로 무슨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그 칼럼에 시작하는 문장이 시대가 변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시는 뭐 인구학자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시대를 정의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마도 올해까지는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 사회인데 내년은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그렇죠. 네. 초고령이 20%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기술 전문가들은 아날로그 사회, 디지털 사회, 뭐 AI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지정학자들은 뭐 정말 이 사회를 뭐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정치학자들은 혼돈의 사회라고 정의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기 전문 분야에서 정의를 가지고 이름을 지을 텐데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지금의 경제를 정의 내리는데 바로 금리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로 정의를 내릴 때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1년까지를 완화의 시대로 정의하면 그렇죠. 맞아요. 정말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미지 있는 완화의 시대. 그렇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제로금리로 끌어내렸죠. 네. 다만 그 완화의 시대 때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목적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그 낮은 금리 속에서 시장이 요동쳤던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는 안 좋았지만 자산 시장은 좋았다. 맞아요. 이거 연결고리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경기가 좋으니까 좋아야 집값이 오르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 오르는 게 뭐 주식 오르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이따 계속 반복할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2편, 3편에서도 경기 안 좋다는 말씀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경기가 좋아야지 집값 오르지. 실질 소득이 늘어야 집값 오르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실물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오고 금리를 떨어뜨릴 때 그 시중의 유동성이 더 부동산 시장이나 안타깝지만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 정부는 이걸 막아야 돼요. 근데 막아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의 유입을 막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돈은 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돼요.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떨어뜨릴 때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더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22년, 23년은 초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가 와요. 고물가 상황에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긴축의 시대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 주가의 바닥이 언제예요? 22년 11월. 그리고 아마 제가 김 작가 TV에 나와서 22년, 뭐 21년에도 계속 그 말씀 드렸는데 22년 연말이 주가의 바닥일 거라고 그 말씀은 아마 정말 많이 드렸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하의 바닥은 안 올 거라는 말씀이 시대를 정의하는 거예요. 시대를 정의하면 돼요. 그렇게 시대를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하면 돼요. 그 시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24년 하반기는 뭐라고요? 피벗의 시대라고요. 예.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피벗의 시대라고. 금리를 점차 인하하는. 근데 그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물가, 금리, 시장.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22
22년부터 24년 상반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를 물가, 금리, 시장 세 가지 단어로 정의하면 됩니다. 여기서 시장은 무슨 의미죠? 시장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 모든 시장을 다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네?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시장이 억눌리는 거예요.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깝게 떨어지네? 금리는 이제 내리게 되네? 시장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네. 네.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국 같은 경우 2%를 향해 내려오네? 그러니까 다른 걸 안 보고 다른 거 일단 안 보겠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걸 일단 안 보고요. 물가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그것에 부합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물가예요, 물가. 반대로 물가라는 목표라는 것을 봤을 때 너무 2%라는 목표를 상당 부분 우회했기 때문에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금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조종됐던 거. 반대인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사실 뭐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어제 오늘을 가지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 2년에 걸친 그 시대를 정의 내려본다면 그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까, 그런 관점에서의 네.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제 했죠. 25bp 내렸죠. 네. 그럼 그 결정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일단은 한국은행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국은행은 왜 있을까? 물가 안정 예. 한 가지 기억나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네. 김 작가님은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저요? 예.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 극대화. 행복의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예, 저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기업의 목적이 보통 뭐예요? 이윤 극대화. 한국은행의 목적이 뭘까요? 물가 안정. 네,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이, 설립 목적이 있어요.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물가 안정 하라고 만든 거예요. 너 물가 안정 해! 하라고 만든 기구인데 대신 물가 안정하라고 어떤 의무만 주면 안 되겠죠. 도구를 줘야겠죠. 도구가 뭘까요? 금리. 그게 금리 결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다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가 있고, 네. 두 번째가 바로 경기 안정 목표가 있다. 세 번째가 금융 안정 목표가 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도록 한국은행이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일주일항에 있다는 물가 안정 목표부터 여쭤보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인하하면 네. 이제 사실 한국은행도 부담을 느꼈던 게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부동산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융 안정 부분입니다. 네. 물가 안정 목표부터 좀 좋습니다. 먼저 살펴보고 네. 금융 안정 부분도 의견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네. 근데 김 작가님 요즘 달리기 좋아하시잖아요. 저 매일 10km 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벽을 향해 달리진 않지만 벽이 목적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벽을 향해 달린다 그러면 벽이라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속도를 늦춰야죠. 그쵸. 그럼 속도를 안 늦추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부딪히겠죠. 네. 지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래프 보세요. 이미 벽에 부딪힌 상태예요. 저 빨간색이 목표 물가예요. 2%를 밑돈 거예요. 1.6%면 사실은 너무 낮은 물가예요. 자,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악플이 막 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지금 무슨 물가가 이렇게 낮아. 이거 통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논할게요. 그건 이제 체감 물가예요. 체감 물가, 예를 들어 채소값이, 배추값이 70%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1.6%로 떨어졌다고? 그게 말이 돼? 저 통계 오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 품목이 460여 가지인데 배추 가격이 70% 올라도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에는 큰 기여를 안 합니다. 한 가지. 그리고 1.6%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너무 많이 강조했지만 이미 이 가격이 이만큼 치솟았어요. 근데 여기서 1.6%가 또 오르면 이거 너무 심각하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미 올랐는데 또 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물 경제적으로는 가혹한 겁니다.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근데 벌써 또 차이가 나죠?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2%라는 목표 물가를 밑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하해야 돼 하는 압박이 돼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을 다른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봐서는 야, 한국은행 실기했네. 금리 인하 늦었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만 보고는, 물가만 보고는. 이거는 아마 자명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감 물가와의 괴리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논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갈게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가혹하다는 거 저도 알고요. 저도 너무나 물가 높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실물 경제를 부담을 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6%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일본 닮아가도 됩니까?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도 됩니까? 안 되죠. 30년 전 임금과 지금의 임금이 같아도 됩니까? 이게 저 밑에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올 수 있는 거죠. 디플레이션을 용인해도 됩니까?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한 거죠. 더 위험한 겁니다. 약도 없는 거예요. 일본이 빠져나오지 못한 그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던 나라예요. 다시 그 상황으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3.5%의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입장,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금리를 인하한 것이 늦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 측면에서 한국 내수 경기는 지금 그럼 어떤가요? 경기 안정 목표는 더 심각합니다. 네. 저 솔직히 의견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니까 역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24년 하반기 2.0%에서 25년 상반기 1.8%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는데 좀 한국은행은 25년에 하반기 좀 나름 괜찮아질 거라고 좀 상저하고로 보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드려야 될 핵심적인 그래프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나름 2.4%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이유가 수출 덕분인 거예요. 기여도가. 그죠? 이 빨강색. 수출의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내수는 침체됐는데도 2.4%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수출의 기여도가 25년 들어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름 내수 기여도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수가 살아나죠? 지금 내수가 살아날 국면인가요?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댓글 다실 분들 계실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근데 한국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기업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가게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통화 당국으로서는 할 일은 경기 부양적 금리 인하와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래서 금리 인하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근데 내수가 얼마만큼 안 좋은가?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경제성장 목표, 소매 판매 증감률이 2020년이 사실 그 당시로선 최악이었거든요. 마이너스 0.1%. 근데 2022년에 마이너스 0.3%. 그리고 23년 마이너스 1.5%. 근데 올해 마이너스 2.4%. 트리플 딥입니다. 내수 경기가 근데 이렇게 침체됐는데 거기서 더 감소하는 건 희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양을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뭐 대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 뭐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하고 일자리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뭐 투자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또 부동산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건 이제 일부의 계층 입장에서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야. 어쩌면 그걸 이제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내수 성장에도 기여를 한다는 거죠.
내수 성장 기여도 하고 뭐 부작용적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있죠.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경기 부양적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하는 배경이지만 금융 안정 목표 또 마지막에 이게 있는데 가계부채나 부동산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요?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한국은행의 고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 금융안정 목표 중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가계부채,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동산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 도저히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실제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지금 상승 국면이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바로 직전월에 9월 말에 그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상승하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0.83%포인트 상승한다라는 그 보고서에 인용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바로 이러합니다. 여기서 제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의견 드린다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1년 동안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0.8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택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에는 뭐가 있어요?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포함된 거예요.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겠죠, 보통. 근데 지금 상승세가 뭐가 가장 아파트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0.8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진단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럼 정확한 거는 대출금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대로에서 0.25% 하락하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집값이 뭐 3이 만약에 오른다고 돼 있으면 그 3에서 0.83이 플러스 돼서 3.8이 오른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지금부터 만약에 1% 오른다라고 했을 때 1.83% 오른다가 된다는 거죠. 25%를 금리를 하락하면 조금 그만큼 더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왜 썼을까? 한국은행은 이게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 이 얘기를 왜 금리 인하할 거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부디 그럴 이유도 없지만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변호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은행의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가 스캐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최근 금리 인하한 주요국의 금융안정 상황. 그러니까 한국은행보다 먼저 금리 인하한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도 그랬죠?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유로존 이런 나라들이 재밌게도 주택대출이나 주택가격이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나라들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 나라들이 심지어 미국도 금리 인하했지만 이들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거든요. 왜 먼저 금리 인하했을까? 이들 나라들은 역시 물가 안정과 거시 경제를 위해서,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한 것이고 다만 그런 동안 이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단행하는 동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금융위는 금융위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국토부는 국토부답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랐고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면 디플레이션 처할 수 있고 내수 경기가 더 침체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2편 3편에서 자영업자 상황과 또 이금융권 부실 상황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 가계부채나 부동산과 같은 부작용이 또 초래될 수 있으니 정부 노력하라. 대책을 마련하라. 금융위 더 추가적인 금융규제 마련하라. 스트레스 DSR 2단계 가지고 안 된다. 네. 3단계를 앞단계 적용하라. 혹은 DTI 같은 거 도입하라. 다른 나라들 한 거 봐라. 국토교통부 뭐 하냐. 추가적인 공급대책 마련하라.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의 공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시경제적 공조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공조 체계인 겁니다. 이게 정부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집값 안정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금리 결정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 결정에 따라 나타날 영향은 수천 가지예요. 근데 그 수천 가지를 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이런 대세적인 방향을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부작용들은 핀셋 정책으로 재정 정책이 움직인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칼럼 쓰면서 느꼈는데 재정 정책은 봐봐요. 통화 정책은 한 가지예요. 그러나 미치는 영향은 수천 가지죠. 재정 정책은 수천 가지예요. 미치는 영향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핀셋화된 더 기민한 움직임이 지금 필요한 상황임을 좀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메시지를 내보낸 게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으니 그런 재정 정책으로 이런 것들 아니면 정부의 정책으로 좀 규제를 해서 네. 좀 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같네요. 제가 혹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한국은행을 변호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혹여나 한국은행이 이런 생각이 아닐지라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